서울 강남구 청담동에 위치한 고급 빌라의 주방에서는 규칙적이고 정갈한 도마 소리만이 정막을 깨고 있었다. 강진우는 익숙한 손놀림으로 채소를 다듬으며 냄비 안에서 끓고 있는 해물 스튜의 불 조절을 세심하게 살폈다. 오늘은 그와 최미연이 결혼한 지 5주년이 되는 기념일이었고 식탁 위에는 그녀가 평소에 즐겨 먹던 음식들이 정성스럽게 차려져 있었다. 촛대에 불을 붙이자 은은한 조명이 거실을 따뜻하게 감쌌지만 진우의 마음 한구석에는 왠지 모를 서늘한 바람이 불고 있었다. 벽시계의 바늘은 어느덧 밤 11시를 가리키고 있었고 약속된 시간은 이미 2시간이나 훌쩍 지나버린 뒤였다. 그는 앞치마를 풀고 식탁 의자에 앉아 현관 쪽을 응시하며 깊은 한숨을 내쉬었다. 최근 들어 아내의 귀가 시간은 점점 늦어지고 있었고 그에게 향하는 시선은 날이 갈수록 차가워져만 갔다. 도어락이 해제되는 경쾌한 전자음과 함께 육중한 현관문이 열리자 날카로운 하이힐 소리가 거실 바닥을 울리며 들어왔다. 최미연은 짙은 화장에 흐트러짐 없는 정장 차림이었지만 그녀의 몸에서는 낯선 남자의 향수 냄새와 섞인 독한 위스키 향이 희미하게 풍겨왔다. 진우는 자리에서 일어나 그녀를 맞이하며 겉옷을 받아주려 했지만 미연은 그의 손길을 거칠게 뿌리치며 소파에 가방을 던지듯 내려놓았다. 그녀의 시선은 식탁 위에 차려진 정성스러운 요리들을 훑었지만 그 눈빛에는 고마움이나 미안함 대신 지독한 경멸과 짜증만이 가득 차 있었다. 그녀는 마치 더러운 것을 본 듯이 인상을 찌푸리며 넥타이를 거칠게 풀어헤쳤고 진우는 그녀의 태도에 익숙해진 듯 덤덤하게 물 한 잔을 건넸지만 그마저도 무시당했다. 최미연은 식탁 의자를 거칠게 끌어당겨 앉은 뒤 가방에서 두툼한 서류 봉투 하나를 꺼내 진우의 면전에 던지듯 내려놓았다. 누런 봉투가 식탁 유리와 부딪히며 날카로운 소음을 냈고 그 충격으로 촛불이 위태롭게 흔들렸다. 진우는 봉투의 내용을 확인하지 않아도 그 안에 무엇이 들어있는지 직감할 수 있었지만 짐짓 모른 척하며 그녀의 눈을 똑바로 바라보았다. 미연은 팔짱을 낀 채 차가운 목소리로 입을 열어 이제 그만 끝내자고 말하며 지긋지긋한 소꿉장난 같은 결혼 생활을 청산하고 싶다고 선언했다. 그녀의 목소리에는 일말의 망설임이나 감정의 동요조차 느껴지지 않았고 오직 귀찮은 짐을 덜어내려는 사업가의 냉철한 계산만이 묻어났다. 그녀에게 있어 지난 5년의 결혼 생활은 실패한 투자처와 다를 바 없었다. 진우가 천천히 봉투를 열어 이혼 합의서라고 적힌 문구를 확인하는 동안 미연은 참아왔던 독서를 본물 터지듯 쏟아내기 시작했다. 그녀는 남자가 집구석에서 앞치마나 두르고 찌개나 끓이는 꼴을 더 이상 봐줄 수가 없다며 진우의 무능함을 신랄하게 비난했다. 그녀는 자신의 친구 남편들은 대기업 임원이거나 전문직으로서 아내의 사회적 지위를 높여주는데 너는 대체 나에게 해준 게 뭐냐고 소리쳤다. 미연은 자신이 오름그룹의 최연소 상무로 승진을 앞두고 있는 중요한 시점에 집에서 살림이나 하는 남편은 자신의 이력에 오점만 될 뿐이라며 모욕적인 언사를 서슴지 않았다. 진우는 묵묵히 그녀의 말을 듣고 있었지만 식탁 아래로 쥐고 있는 주먹에는 힘이 들어가지 않았다. 그는 이미 오래전부터 그녀가 변했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기 때문이다. 미연의 비난은 단순히 경제적 능력에 대한 불만을 넘어 진우라는 인간 자체에 대한 부정으로 이어졌다. 그녀는 진우가 결혼할 때 가져온 것이라곤 얄팍한 자존심과 쓸모없는 성실함뿐이었다며 자신이 벌어다주는 돈으로 편하게 먹고 사는 주제에 무슨 낯짝으로 기념일을 챙기냐고 비아냥거렸다. 그녀는 진우의 침묵을 무능력한 자의 비굴함으로 해석하며 더욱 기세등등하게 몰아붙였다. 그녀에게 있어 진우는 더 이상 사랑하는 동반자가 아니라 자신의 화려한 인생을 가로막는 걸림돌이자 거추장스러운 기생충에 불과했다. 그녀의 눈에 비친 진우는 한때 명문대를 수석으로 졸업했던 수재가 아니라 그저 사회에서 도태되어 집안일에나 매달리는 패배자였다.
하지만 그녀는 진우가 왜 스스로 사회생활을 그만두고 가정주부가 되었는지에 대한 진짜 이유를 전혀 모르고 있었다. 진우는 서류를 식탁 위에 내려놓으며 낮고 차분한 목소리로 남자가 생겼냐고 물었다. 그의 목소리는 건조했지만 그 속에는 뼈를 찌르는 듯한 날카로움이 숨겨져 있었다. 미연은 잠시 멈칫했지만 이내 코웃음을 치며 당당하게 고개를 끄덕였다. 그녀는 오름그룹의 부사장인 박동은과의 관계를 숨길 생각조차 없어 보였으며 오히려 그 사실을 자랑스럽게 여기는 듯했다. 박동은은 업계에서 냉혹한 승부사이자 여성 편력이 심하기로 유명한 인물이었지만 미연에게는 자신을 더 높은 곳으로 끌어올려 줄 수 있는 동아줄이자 능력 있는 남자였다. 그녀는 박동은과 비교하면 너는 정말 아무것도 아닌 존재라며 진우의 자존심을 짓밟았고 진우는 그 이름을 듣는 순간 눈동자 깊은 곳에서 서늘한 빛이 일렁이는 것을 느꼈다. 미연은 박동훈이 이번에 추진하는 거대 인수 합병 프로젝트가 성공하면 자신은 그룹 내 핵심 계열사의 대표가 될 것이라고 떠벌렸다. 그녀는 박동훈이 약속한 미래가 얼마나 화려한지 설명하며 진우와의 결혼 생활이 얼마나 초라하고 보잘것없었는지를 강조했다. 그녀는 진우에게 위자료는 섭섭지 않게 챙겨줄 테니 깨끗하게 도장을 찍고 나가라고 종용했다. 그녀의 태도는 마치 해고 통보를 하는 고용주처럼 오만방자했으며 진우가 당연히 돈 몇 푼에 감지덕지하며 물러날 것이라고 확신하고 있었다. 그녀는 진우가 가진 것이라고는 자신이 사준 옷과 시계, 그리고 이 집에서의 안락한 생활뿐이라고 믿고 있었기에 그가 반항할 수 없을 것이라 단정지었다. 진우는 자리에서 일어나 거실 창가로 다가가 화려하게 빛나는 서울의 야경을 내려다보았다. 창문에 비친 자신의 모습은 초라한 가정주부였지만 그의 머릿속에서는 이미 수많은 계산과 전략이 복잡하게 얽히고 설키며 돌아가고 있었다. 그는 지난 5년간 자신의 정체를 숨기고 평범한 남편으로 살아가기 위해 부단히 노력했다. 세계 금융시장을 주무르는 벵가드 파트너스의 실질적인 오너이자 월가의 유령이라고 불리는 전설적인 투자자가 바로 자신이라는 사실을 철저히 비밀에 붙였던 것이다. 그는 사랑하는 아내가 사회적으로 성공하고 싶어하는 욕망을 존중하여 뒤에서 묵묵히 내조하며 그녀를 지지해 주려 했으나 그 결과가 고작 배신과 멸시라는 사실에 씁쓸한 미소를 지었다. 진우가 다시 식탁으로 돌아와 펜을 집어들자 미연의 얼굴에는 승리감이 가득한 미소가 번졌다. 그녀는 진우가 매달리거나 울며 불며 사정할 것이라고 예상했었지만 너무나 순순히 받아들이는 태도에 약간의 의아함을 느꼈다. 하지만 그녀는 그것을 진우가 자신의 주제를 파악하고 체념한 것이라고 편리하게 해석해버렸다. 진우는 이혼 합의서의 서명란에 망설임 없이 자신의 이름을 적어 내려갔고 그 글씨체는 평소에 그답게 반듯하고 힘이 있었다. 서명을 마친 그는 서류를 미연 쪽으로 밀어주며 마지막으로 행복하라는 짧은 인사를 건넸다. 그 인사는 축복이 아니라 마치 폭풍 전야의 고요함처럼 무겁고 기묘한 울림을 담고 있었다. 미연은 서류를 챙겨들며 만족스러운 표정으로 자리에서 일어났다. 그녀는 내일 당장 변호사를 통해 법적인 절차를 밟을 것이며 집은 자신이 결혼 전부터 소유했던 것이니 이번 주 내로 짐을 싸서 나가달라고 통보했다. 그녀는 진우가 당장 갈 곳이 없을 것이라는 것을 뻔히 알면서도 일말의 배려조차 보이지 않았다. 그녀는 침실로 들어가며 문을 쾅 닫았고 거실에는 다시 진우 혼자 남겨졌다. 식탁 위의 음식들은 이미 차갑게 식어버렸고 촛불은 마지막 심지를 태우며 위태롭게 깜빡거리고 있었다. 진우는 식어버린 스튜를 바라보다가 천천히 앞치마를 벗어 의자 위에 걸쳐놓았다. 이제 연극은 끝났고 무대 뒤에 숨겨져 있던 진짜 주인이 등장할 차례였다. 진우는 주머니에서 낡은 구형 스마트폰이 아닌 서재 깊숙한 곳에 숨겨두었던 검은색 보안폰을 꺼내 들었다. 지문인식을 거치자 화면에는 일반적인 인터페이스와는 전혀 다른 암호화된 금융 데이터와 복잡한 그래프들이
실시간으로 쏟아져 나왔다. 그는 익숙하게 특정 번호를 눌렀고 신호가 가기도 전에 상대방이 전화를 받았다. 수화기 너머에서는 깍듯하고 정중한 중년 남성의 목소리가 들려왔다. 그는 진우를 회장님이라고 부르며 오랫동안 기다려왔다는 듯 지시를 기다렸다. 진우는 창밖의 어둠을 응시하며 났지만 단호한 목소리로 오름그룹과 박동훈 부사장에 대한 모든 재무 상태와 비자금 내역, 그리고 최미연 상무가 관여한 프로젝트의 불법적인 요소들을 전부 조사하여 보고하라고 명령했다. 전화를 끄는 진우의 눈빛은 방금 전까지 아내의 폭언을 듣고 있던 무기력한 남편의 눈빛이 아니었다. 그것은 거대한 사냥감을 앞에 둔 포식자의 눈빛이었으며 자비심이라고는 찾아볼 수 없는 냉혹한 심판자의 눈빛이었다. 그는 자신이 사랑했던 여자가 스스로 선택한 파멸의 길을 걷게 되는 것을 굳이 막지 않을 생각이었다. 오히려 그녀가 믿고 의지하는 그 견고해 보이는 성벽이 사실은 모래 위에 지어진 사상 누각임을 뼈저리게 느끼게 해줄 작정이었다. 박동훈과 최미연, 그리고 오름그룹이라는 거대한 공룡이 자신의 발 아래에서 처참하게 무너져 내리는 광경을 지켜보는 것이야말로 그가 줄 수 있는 마지막이자 가장 잔혹한 선물이 될 것이었다. 다음 날 아침 진우는 일찍 일어나 평소처럼 아침 식사를 준비하지 않았다. 대신 그는 자신의 짐을 간소하게 챙겨 거실 한 구석에 놓아두었다. 침실에서 나온 미연은 식탁이 비어 있는 것을 보고 미간을 찌푸렸지만 이내 어젯밤의 일이 떠오른 듯 피식 웃으며 냉장고에서 생수 한 병을 꺼내 마셨다. 그녀는 짐 가방을 보고 칭찬이라도 하듯 빠른 처신은 마음에 든다며 빈정거렸다. 그녀는 오늘 오름그룹의 중요한 임원 회의가 있다며 평소보다 더욱 화려하게 치장했고 박동훈이 선물해준 명품 가방을 들고 현관을 나섰다. 그녀는 나가는 순간까지 진우를 투명인간 취급하며 뒤도 돌아보지 않았다. 진우는 텅 빈 집에 홀로 남아 그녀가 남기고 간 흔적들을 천천히 둘러보았다. 벽에 걸린 결혼식 사진 속의 두 사람은 환하게 웃고 있었지만 이제 그 사진은 아무런 의미도 없는 휴지 조각에 불과했다. 그는 사진 액자를 떼어내 쓰레기통에 처박았고 그 소리는 마치 과거와의 단절을 선언하는 총성처럼 들렸다. 그는 보안폰으로 들어온 첫 번째 보고서를 확인하며 입꼬리를 살짝 올렸다. 보고서에는 박동훈이 페이퍼 컴퍼니를 통해 조성한 막대한 규모의 비자금 내역과 최미연이 실적을 부풀리기 위해 조작한 회계 장부의 증거들이 상세하게 나열되어 있었다. 그들이 쌓아 올린 성공의 탑은 썩은 냄새가 진동하는 오물 위에 세워져 있었던 것이다. 진우는 집을 나서기 전 마지막으로 거실을 둘러보았다. 이곳에서의 5년은 그에게 평범한 행복을 꿈꾸게 했던 시간이었지만 동시에 인간의 욕망이 얼마나 추악해질 수 있는지를 배우게 된 시간이기도 했다. 그는 엘리베이터를 타고 내려와 지하 주차장으로 향했다. 그곳에는 미연이 타는 최신형 스포츠카, 옆에 먼지가 쌓인 채 방치되어 있던 그의 낡은 국산 소형차가 주차되어 있었다. 하지만 그는 그 차를 지나쳐 주차장 구석의 어두운 공간으로 걸어갔다. 그가 다가가자 어둠 속에서 대기하고 있던 검은색 최고급 세단의 뒷문이 조용히 열렸고 말끔한 정장 차림의 수행비서가 고개를 숙여 그를 맞이했다. 진우가 차에 오르자 비서는 행선지를 물었고 그는 짧게 벵가드 파트너스 한국 지사로 가자고 답했다. 차는 미끄러지듯 주차장을 빠져나가 강남의 번화한 도로 위로 합류했고 진우의 새로운 전쟁은 이제 막 시작되고 있었다. 서울 도심의 한복판에 우뚝 솟은 그랜드 임페리얼 호텔의 대연 회장은 오름그룹의 신규 프로젝트 발표회를 축하하기 위해 모여든 정재계 인사들로 발 디딜 틈이 없었다. 천장에 매달린 거대한 크리스털 샹들리에는 수천 개의 빛 조각을 쏟아내며 참석자들의 화려한 드레스와 보석들을 더욱 눈부시게 비추고 있었다. 최고급 샴페인 잔이 부딪히는 청아한 소리와 실내 관현악단이 연주하는 우아한 왈츠 선율이 공기 중에 흐르고 있었지만 그 밑바닥에는 서로의 이익을 탐색하고 견제하는
탐욕스러운 긴장감이 팽팽하게 감돌고 있었다. 강진우는 연회장 입구의 거대한 아치형 문 앞에 서서 잠시 숨을 고르며 안을 들여다보았다. 수수한 정장 차림의 그는 이곳의 화려함과는 전혀 어울리지 않는 이방인처럼 보였고 지나가는 웨이터들조차 그를 의아한 눈빛으로 쳐다보며 비켜 지나갔다. 그가 이 자리에 오게 된 것은 전적으로 최미연의 강압적인 요구 때문이었다. 그녀는 이혼 절차를 최대한 빠르고 조용하게 마무리 짓고 싶어 했으며 변호사를 대동해 위자료 및 재산 분할에 관한 최종 합의서에 서명할 것을 종용했다. 그녀는 자신이 지금 너무 바빠 법원이나 변호사 사무실에 따로 시간을 낼 수 없다며 진우에게 서류를 들고 행사장으로 오라고 통보했던 것이다. 진우는 그녀의 뻔뻔함에 혀를 내둘렀지만 이것이 그녀와 마주하는 마지막 순간이 될 것임을 알기에 군말 없이 요청에 응했다. 그는 보안 요원에게 초대장을 제시하고 연회장 안으로 들어서자마자 쏟아지는 화려한 조명과 인파의 소음이 그를 덮쳤다. 그는 익숙하게 사람들의 시선을 피하며 구석진 테이블 쪽으로 발걸음을 옮겼다. 연회장 중앙에서는 최미연이 주인공처럼 스포트라이트를 받으며 사람들과 인사를 나누고 있었다. 그녀는 몸매를 드러내는 붉은색 드레스를 입고 있었는데 그 모습은 마치 불타오르는 욕망의 화신처럼 강렬하고 매혹적이었다. 그녀의 곁에는 오름그룹의 부사장 박동훈이 서 있었고 두 사람은 마치 부부처럼 다정하게 팔짱을 끼고 건배를 제의하고 있었다. 진우는 그 광경을 무표정하게 지켜보며 그들이 나누는 대화와 웃음 속에 숨겨진 위선과 기만을 꿰뚫어 보았다. 박동훈의 손은 자연스럽게 미연의 허리를 감싸고 있었고 미연은 그런 그의 손길을 즐기는 듯 환하게 웃으며 고개를 젖혔다. 그들의 모습은 주변 사람들에게는 성공한 비즈니스 파트너이자 연인으로 비쳤겠지만 진우의 눈에는 파멸을 향해 달려가는 두 마리의 불나방으로 보일 뿐이었다. 진우가 기둥 뒤에 서서 그들을 지켜보고 있을 때 최미연이 그를 발견하고는 미간을 찌푸리며 다가왔다. 그녀는 주위를 의식한 듯 목소리를 낮추었지만 그 말투에는 짜증과 경멸이 잔뜩 묻어 있었다. 그녀는 왜 이렇게 늦었냐며 다그치더니 옆에 대기하고 있던 중년의 변호사를 손짓으로 불렀다. 변호사는 진우에게 정중하게 인사를 건네며 서류 가방에서 두툼한 서류 뭉치를 꺼내 테이블 위에 펼쳐 놓았다. 그것은 재산 포기 각서와 비밀 유지 서약서였는데 내용을 훑어본 진우는 헛웃음을 참을 수 없었다. 미연은 진우에게 쥐꼬리만한 위자료를 주는 대신 결혼 생활 동안 알게 된 오름그룹이나 자신의 사생활에 대해 일체 발설하지 않겠다는 조건에 서명하라고 강요하고 있었다. 미연은 펜을 진우의 손에 쥐어주며 어서 서명하고 눈앞에서 사라지라고 속삭였다. 그녀는 진우가 이곳에 있는 것만으로도 자신의 격이 떨어진다고 생각하는 듯 안절부절 못하며 주위를 두리번거렸다. 진우가 펜을 들고 서명란을 들여다보는 순간 뒤쪽에서 호탕하고 거만한 웃음소리가 들려왔다. 박동훈이 샴페인 잔을 들고 느긋한 걸음걸이로 그들에게 다가오고 있었던 것이다. 그는 진우를 위아래로 훑어보며 마치 재미있는 구경거리를 발견한 듯 입꼬리를 비릿하게 올렸다. 박동훈은 미연에게 이 사람이 바로 그 소문에 내조 잘하는 남편이냐고 물으며 진우의 어깨를 툭툭 쳤다. 그 손길은 친근함의 표시가 아니라 명백한 하대와 조롱의 의미를 담고 있었다. 박동훈은 진우의 면전에 대고 노골적인 모욕을 퍼붓기 시작했다. 그는 남자가 집에서 밥이나 하고 빨래나 하느라 손이 아주 곱다며 진우의 손을 잡아들어 올려 주위 사람들에게 보여주었다. 주변에 모여있던 몇몇 임원들이 킬킬거리며 웃음을 터뜨렸고 미연은 창피한 듯 고개를 돌리며 입술을 깨물었다. 박동훈은 여기서 멈추지 않고 진우에게 자신이 마시던 샴페인 잔을 내밀며 다 마시면 한 잔 더 가져다 달라고 명령조로 말했다. 그것은 진우를 이곳에 웨이터 취급하는 것이나 다름없었고 명백히 그를 공개적으로 망신 주기 위한 의도된 행동이었다. 진우는 차가운 눈빛으로 박동훈을 응시하며
샴페인 잔을 받아들지 않고 가만히 서 있었다. 분위기가 싸늘해지자 박동훈의 표정이 굳어지더니 들고 있던 샴페인 잔을 실수인 척하며 진우의 구두 위로 쏟아버렸다. 끈적하고 차가운 액체가 진우의 바지단과 구두를 적셨고 바닥에는 유리잔이 떨어져 날카로운 파열음을 내며 산산조각이 났다. 연회장의 소음이 일순간 멈추고 사람들의 시선이 모두 그들에게로 쏠렸다. 박동훈은 과장된 몸짓으로 사과하는 척하며 손수건을 꺼내 바닥에 던졌다. 그는 진우에게 닦으라고 턱짓을 하며 자신의 구두에도 튀었으니 깨끗하게 닦아달라고 뻔뻔하게 요구했다. 이것은 단순한 괴롭힘을 넘어 한 인간의 존엄성을 바닥까지 짓밟으려는 악의적인 행위였다. 미연은 당황한 기색이 역력했지만 박동훈을 말리기는커녕 진우에게 눈짓을 하며 어서 시키는 대로 하라고 종용했다. 진우는 바닥에 떨어진 하얀 손수건과 자신의 젖은 구두를 번갈아 바라보았다. 굴욕감이 치밀어 오를 법도 했지만 그의 마음은 기이할 정도로 차분하게 가라앉아 있었다. 그는 지금 이 순간 박동훈이 보여주는 오만함이 바로 오름그룹 전체를 관통하는 병폐임을 확신했다. 힘없는 자를 짓밟고 자신의 우월함을 과시하려는 그들의 태도는 비단 개인의 인성 문제가 아니라 기업 문화 전체가 썩어 있음을 방증하는 것이었다. 진우는 천천히 허리를 굽혀 손수건을 집어들었다. 사람들은 그가 무릎을 꿇고 박동훈의 구두를 닦을 것이라 예상하며 숨을 죽이고 지켜보았다. 박동훈은 승리감에 도취되어 득에양양한 표정으로 진우를 내려다보고 있었다. 하지만 진우는 손수건으로 자신의 구두에 묻은 샴페인을 꼼꼼하게 닦아낸 뒤 더러워진 손수건을 박동훈의 양복 가슴 주머니에 정성스럽게 꽂아 주었다. 그리고는 박동훈의 눈을 똑바로 바라보며 샴페인이 아깝게 되었다고 낮게 읊조렸다. 그의 목소리는 크지 않았지만 그 안에 담긴 서늘한 기백은 주변의 공기를 얼어붙게 만들기에 충분했다. 박동훈은 예상치 못한 진우의 반응에 당황하여 뒷걸음질 쳤고 순간적으로 압도당하는 느낌에 말문이 막혔다. 진우는 당황한 박동훈을 뒤로하고 미연을 향해 돌아섰다. 그는 테이블 위에 놓인 합의서에 망설임 없이 서명한 뒤 펜을 내려놓았다. 진우는 미연에게 서류를 건네며 이것으로 모든 정리가 끝났으니 다신 볼 일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그의 말투는 건조하고 사무적이었으며 미연을 향한 일말의 미련조차 남아있지 않음을 보여주었다. 미연은 무언가 말하려는 듯 입술을 달싹였지만 진우의 눈빛이 너무나 낯설고 두려워 아무 말도 하지 못했다. 진우는 뒤도 돌아보지 않고 연회장 출구를 향해 걸어갔다. 그의 뒷모습은 초라한 패배자의 것이 아니라 전장을 떠나는 고독한 장수의 뒷모습처럼 당당하고 위험 있어 보였다. 사람들은 웅성거리며 길을 비켜주었고 진우가 지나간 자리에는 묘한 침묵만이 남았다. 연회장을 빠져나온 진우는 호텔 로비의 회전문을 통과하여 차가운 밤 공기를 들이마셨다. 밖에는 수행비서가 대기시킨 검은색 세단이 조용히 엔진을 켜고 기다리고 있었다. 비서는 진우가 다가오자 재빨리 뒷문을 열어주었고 진우는 차 안으로 몸을 실었다. 차 문이 닫히자 바깥의 소음은 완벽하게 차단되었고 실내는 정막에 휩싸였다. 진우는 창밖으로 보이는 화려한 호텔 건물을 올려다보며 차가운 미소를 지었다. 오늘 그들이 보여준 오만과 방종은 머지않아 그들의 목을 조르는 올가미가 될 것이었다. 그는 비서에게 오름그룹의 주가 조작 증거를 금융감독원에 익명으로 제보할 준비를 하라고 지시했다. 차 안의 조명 아래에서 진우는 태블릿 PC를 켜고 벵가드 파트너스의 글로벌 자금 흐름을 체크했다. 화면 위에는 수조 원에 달하는 거대한 자본이 그의 손가락 끝에서 움직일 준비를 하고 있었다. 그는 오름그룹의 주요 주주 명단을 훑어보며 그들의 약점을 하나하나 파악해 나갔다. 박동훈이 무리하게 추진하고 있는 신도시 개발 프로젝트는 사실상 거품에 불과했고 그 자금을 메우기 위해 계열사들이 불법적인 상호 출자를 반복하고 있다는 사실을 진우는 이미 알고 있었다. 그는 이 거품을 터뜨릴 가장 적절한 타이밍을 계산하고 있었고 그 시점은 바로 그들이
가장 높이 올라갔다고 착각하는 순간이 될 것이었다. 차가 강남의 대로를 질주하는 동안 진우는 오늘 있었던 일을 머릿속에서 지워버렸다. 박동훈의 모욕도 최미연의 경멸도 이제는 그에게 아무런 감정적 동요를 일으키지 못했다. 그들은 단지 처리해야 할 불량 채권이자 시스템의 오류일 뿐이었다. 그는 오름그룹을 무너뜨린 뒤 그 폐허 위에 새로운 질서를 세울 계획을 구상했다. 그것은 단순한 복수가 아니라 병든 기업을 도려내고 건강한 시장 생태계를 회복하기 위한 외과 수술과도 같은 작업이었다. 그의 눈빛은 냉철한 이성으로 빛났고 그의 심장은 뜨거운 정의감 대신 차가운 계산으로 고동쳤다. 진우는 수행비서에게 내일 아침 일찍 긴급 이사회를 소집하라고 덧붙였다. 벵가드 파트너스의 한국 지사 설립을 공식화하고 오름그룹에 대한 적대적 M&A를 선언하기 위한 준비 단계였다. 이제 가면을 벗어던진 그는 더 이상 숨을 필요가 없었다. 그는 어둠 속에서 움직이는 유령이 아니라 시장을 지배하는 절대적인 포식자로서 세상 앞의 모습을 드러낼 것이었다. 호텔 연회장에서 샴페인을 터뜨리며 승리를 자축하고 있을 박동훈과 최미연은 상상조차 하지 못할 거대한 폭풍이 그들을 향해 다가오고 있었다. 그리고 그 폭풍의 눈 한가운데에는 그들이 그토록 무시하고 짓밟았던 강진우가 서 있었다. 밤하늘에는 먹구름이 몰려와 달을 가리고 있었고 도시는 빗방울을 머금은 바람에 흔들리고 있었다. 진우를 태운 차는 어둠 속으로 사라져갔지만 그가 남기고 간 파장은 이제 막 시작되고 있었다. 오름그룹의 운명은 이미 결정된 것이나 다름없었고 카운트다운은 시작되었다. 강진우를 태운 검은색 세단은 화려한 네온사인이 번쩍이는 강남의 대로를 벗어나 점차 어둡고 한적한 구도심을 향해 달리고 있었다. 차창 밖으로 스쳐 지나가는 풍경은 더 이상 대한민국 경제의 중심지가 보여주는 세련됨이 아닌 세월의 흔적이 묻어나는 낡은 건물들과 미로처럼 얽힌 골목길들이었다. 서울의 한복판에 이런 곳이 존재한다는 사실조차 잊고 살 만큼 사람들에게 외면받는 을지로의 인쇄 골목 깊숙한 곳으로 차는 미끄러지듯 들어섰다. 이곳은 낮에는 기계 돌아가는 소음과 잉크 냄새로 분주하지만 밤이 되면 쥐 죽은 듯 고요해지는 도시의 이면과도 같은 장소였다. 진우는 차창에 머리를 기댄 채 무표정한 얼굴로 어둠 속에 잠긴 낡은 건물들을 응시했다. 화려한 조명 아래서 샴페인을 뒤집어 쓰던 모욕적인 순간은 이미 그의 머릿속에서 깨끗이 지워진 상태였다. 지금 그가 향하고 있는 곳은 세상의 눈을 피해 웅크리고 있는 거대한 야수가 숨을 고르는 둥지였기 때문이다. 차가 멈춰선 곳은 간판조차 제대로 달려있지 않은 허름한 5층짜리 상가 건물 앞이었다. 외벽은 칠이 벗겨져 흉물스러웠고 입구에는 쓰레기 더미가 쌓여 있어 누구도 이곳에 거대한 자본의 심장부가 숨겨져 있을 것이라고는 상상조차 할 수 없었다. 운전석에 있던 수행비서가 재빨리 내려 뒷문을 열었고 진우는 익숙한 듯 건물 안으로 발걸음을 옮겼다. 낡은 로비를 지나 엘리베이터 앞에 서자 비서가 벽면에 부착된 낡은 소화전함을 열고 숨겨져 있던 홍채 인식 단말기를 드러냈다. 진우가 눈을 갖다 대자 붉은 빛이 그의 동공을 스캔했고 곧이어 둔탁한 기계음과 함께 엘리베이터 문이 열렸다. 겉보기에는 평범한 화물용 승강기였지만 내부는 최첨단 보안 시스템으로 무장된 요새로 들어가는 관문이었다. 승강기가 지하로 내려가는 동안 진우는 넥타이를 풀어 주머니에 넣고 셔츠 단추를 하나 풀며 답답했던 숨을 토해냈다. 지하 3층에 도착해 문이 열리자 지상의 낡은 풍경과는 전혀 다른 세상이 펼쳐졌다. 차가운 금속성 인테리어와 수십 대의 대형 모니터가 벽면을 가득 채우고 있었고 중앙에는 거대한 원형 테이블이 놓여 있었다. 벵가드 파트너스의 서울 비밀 지부인 이곳은 전 세계 금융시장의 데이터를 실시간으로 수집하고 분석하는 작전 상황실이었다. 밤낮 없이 돌아가는 서버에 낮은 웅웅거림만이 공간을 채우고 있었고
모니터 불빛에 의지해 작업하던 소수의 정예 요원들은 진우가 들어서자 일제히 자리에서 일어나 정중하게 고개를 숙였다. 그들의 눈빛에는 경외심과 더불어 절대적인 충성심이 담겨 있었다. 진우는 그들에게 가볍게 손을 들어 답한 뒤 곧장 중앙 테이블로 걸어갔다. 그곳에는 백발이 성성하지만 날카로운 눈매를 가진 중년의 남성이 미리 기다리고 있었다. 그는 벵가드 파트너스의 아시아 지부장이자 진우의 오랜 멘토인 장 대표였다. 장 대표는 진우가 입고 있는 셔츠에 묻은 얼룩을 보고 잠시 미간을 찌푸렸지만 이내 아무 일도 없었다는 듯 깍듯하게 인사를 올렸다. 그는 오랫동안 진우가 가정으로 돌아가 평범한 삶을 살기를 바랐지만 결국 다시 이곳으로 돌아오게 된 상황에 대해 묵묵히 받아들이는 눈치였다. 장 대표는 준비해둔 태블릿 PC를 건네며 현재 글로벌 자금의 흐름과 오름그룹의 최근 동향에 대해 간략하게 보고하기 시작했다. 그의 목소리는 차분했지만 보고되는 내용은 가히 충격적이었다. 오름그룹은 겉으로는 승승장구하는 것처럼 보였지만 내부적으로는 무리한 사업 확장과 경영진의 도덕적 해이로 인해 썩어 들어가고 있었던 것이다. 진우는 태블릿 화면을 빠르게 넘기며 오름그룹의 재무제표와 이면 계약서들을 훑어보았다. 박동훈 부사장이 주도하는 신규 프로젝트들은 대부분 실체가 없는 유령 회사들을 통한 자금 세탁용이었고 그 과정에서 발생한 부실 채권들은 교묘하게 회계 조작으로 감추어져 있었다. 특히 최미연이 담당하고 있는 계열사는 이미 자본 잠식 상태에 빠져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모기업의 지급 보증을 통해 간신히 연명하고 있는 실정이었다. 그들은 마치 폭탄 돌리기를 하듯 위험을 떠넘기며 아슬아슬한 줄타기를 하고 있었고 그 줄을 끊어버릴 가위는 이제 진우의 손에 쥐어져 있었다. 진우는 화면 속의 붉은색 마이너스 수치들을 보며 차가운 미소를 지었다. 이것은 단순한 복수가 아니라 병든 시장을 정화하는 외과 수술이 될 것이라는 확신이 들었기 때문이다. 장 대표는 조심스럽게 입을 열어 회장님께서 원하시는 방향이 무엇인지 물었다. 단순히 그들에게 경고를 주는 수준인지 아니면 회생 불가능할 정도로 철저하게 파괴하는 것인지를 확인하려는 의도였다. 진우는 잠시 침묵하다가 고개를 들어 메인 스크린에 띄워진 오름그룹의 주가 그래프를 바라보았다. 우상향을 그리며 치솟고 있는 저 그래프는 탐욕과 거짓으로 쌓아 올린 바벨탑과 같았다. 진우는 낮고 단호한 목소리로 오름그룹의 해체와 경영진의 전원 구속을 목표로 한다고 선언했다. 그는 박동훈과 최미연이 가진 모든 것을 빼앗고 그들이 딛고 서 있는 땅 자체를 없애버릴 것이라고 덧붙였다. 그것은 감정적인 분노가 아닌 냉철한 심판자의 선고였다. 진우는 먼저 오름그룹의 자금줄을 차단하는 작전부터 지시했다. 오름그룹은 현재 대규모 인수합병을 위해 해외 사모펀드로부터 막대한 자금을 차입하려 하고 있었는데 그 배후에 있는 투자자들 중 상당수가 벵가드 파트너스의 영향력 아래에 있는 인물들이었다. 진우는 그들에게 연락해 오름그룹에 대한 신용등급을 재평가하도록 유도하고 대출 승인을 보류시키라고 명령했다. 또한 국내 시중 은행들에게도 오름그룹의 부실 징후를 은밀하게 흘려 추가 대출을 막고 기존 대출금의 조기 상환을 압박하도록 조치했다. 돈맥 경화가 시작되면 거대 기업이라 할지라도 순식간에 마비될 수밖에 없다는 것을 그는 누구보다 잘 알고 있었다. 다음으로 진우는 정보팀에게 박동훈과 최미연의 개인 비리를 낱낱이 파헤칠 것을 주문했다. 그들이 주고받은 이메일과 메신저 대화 내용, 그리고 비밀 계좌의 거래 내역 등 법정에서 증거로 채택될 수 있는 모든 자료를 수집하라고 지시했다. 특히 박동훈이 정관계 인사들에게 뿌린 뇌물 리스트를 확보하는 것이 이번 작전의 핵심이었다. 권력의 비호를 받고 있는 그들을 무너뜨리기 위해서는 그 보호막을 먼저 걷어내야 했기 때문이다. 요원들은 진우의 지시에 따라 키보드를 두드리기 시작했고 화면에는 암호화된 데이터들이 쉴 새 없이 쏟아져 나왔다.
어둠 속에서 움직이는 그림자 군단이 본격적으로 사냥을 시작한 것이다. 진우는 상황실 한쪽에 마련된 자신의 개인 집무실로 들어갔다. 그곳에는 그가 5년 전 은퇴하며 남겨두었던 낡은 가죽의자와 책상이 그대로 보존되어 있었다. 그는 의자에 앉아 책상 서랍을 열고 오래된 만년필 하나를 꺼내 들었다. 그 만년필은 그가 처음 벵가드 파트너스를 설립했을 때 스스로에게 선물한 것으로 초심을 잃지 않겠다는 다짐이 담긴 물건이었다. 그는 만년필을 만지작거리며 최미연과의 첫 만남을 떠올렸다. 대학 시절 순수하고 열정적이었던 그녀의 모습은 이제 온데간데 없고 권력과 돈에 취해 괴물이 되어버린 낯선 여자만이 남아있었다. 그는 씁쓸함을 삼키며 이제는 과거의 기억조차 사치라는 것을 인정했다. 그때 장 대표가 노크를 하고 들어와 한 가지 흥미로운 제안을 했다. 오름그룹이 현재 눈독을 들이고 있는 벤처 기업이 하나 있는데 그 회사를 미끼로 사용하는 것이 어떻겠냐는 것이었다. 그 벤처 기업은 혁신적인 기술을 보유한 것처럼 포장되어 있지만 사실은 기술적 결함으로 인해 상용화가 불가능한 상태였다. 만약 오름그룹이 이 회사를 헐값에 인수하는 것이 아니라 천문학적인 금액에 인수하게 만든다면 그 충격은 그룹 전체를 뒤흔들 치명타가 될 수 있었다. 진우는 장 대표의 제안에 흥미를 느끼며 그 벤처 기업의 상세 정보를 검토했다. 그것은 완벽한 덫이었고 탐욕의 눈이 먼 박동은과 최미연이라면 의심 없이 그 미끼를 물 것이 분명했다. 진우는 즉시 페이퍼 컴퍼니를 설립해 그 벤처 기업에 막대한 자금을 투자하는 척 연기를 하라고 지시했다. 경쟁자가 나타나면 오름그룹은 조바심을 느끼고 무리하게 입찰가를 높일 것이 뻔했다. 그는 이 작전명을 이카루스의 날개라고 명명했다. 태양을 향해 너무 높이 날아오르다가 밀랍 날개가 녹아 추락했던 신화 속 인물처럼 그들 스스로의 욕망 때문에 파멸하게 만들겠다는 의지가 담긴 이름이었다. 장 대표는 회장님의 탁월한 전략에 감탄하며 즉시 실행에 옮기겠다고 답했다. 상황실의 분위기는 더욱 긴박하게 돌아갔고 모든 톱니바퀴가 진우의 계획대로 맞물려 돌아가기 시작했다. 시간은 어느덧 새벽 3시를 넘어가고 있었지만 진우의 눈은 더욱 맑게 빛나고 있었다. 그는 집무실 벽에 걸린 세계 지도를 바라보며 뉴욕과 런던, 홍콩에 있는 지부장들에게 화상회의를 소집했다. 전 세계 금융시장을 움직이는 거물들이 화면 속에 하나둘씩 나타났고 그들은 오랜만에 복귀한 전설적인 리더에게 경의를 표했다. 진우는 그들에게 짧고 명료하게 상황을 설명하고 협조를 구했다. 그들은 진우의 계획에 동참하는 것을 영광으로 여기며 각자의 위치에서 오름그룹을 압박할 준비를 마쳤다. 이제 오름그룹은 도간의 든쥐가 된 것이나 다름없었고 탈출구는 어디에도 존재하지 않았다. 회의를 마친 진우는 자리에서 일어나 통유리 너머로 상황실을 내려다보았다. 수십 명의 요원들이 일사불란하게 움직이는 모습은 마치 거대한 오케스트라의 연주처럼 웅장해 보였다. 그는 이 모든 것을 지휘하는 지휘자였고 그의 손끝에서 거대한 기업의 운명이 결정되고 있었다. 그는 어제까지만 해도 아침밥을 걱정하던 평범한 남편이었지만 지금은 수조원의 자금을 움직이는 냉혹한 승부사로 완벽하게 돌아와 있었다. 그의 내면 깊은 곳에서 오랫동안 잠들어 있던 승부 본능이 깨어나 꿈틀거리고 있었다. 그는 이제 더 이상 숨지 않을 것이며 자신의 존재를 세상에 증명해 보일 것이었다. 진우는 다시 셔츠에 소매를 걷어붙이며 책상 위에 놓인 오름그룹의 조직도를 붉은 펜으로 그었다. 박동훈의 이름 위에는 커다란 X자가 그려졌고 최미연의 이름 위에는 물음표가 남겨졌다. 그는 그녀에게 마지막 기회를 줄 생각은 없었지만 그녀가 무너져가는 과정을 지켜보며 스스로 어떤 선택을 할지 궁금했다. 그것은 일말의 연민이 아니라 인간 본성에 대한 차가운 호기심이었다. 그는 비서에게 내일 아침 오름그룹 본사 근처에 임시 사무실을 마련하라고 지시했다. 적의 숨통을 끊어놓기 위해서는
가장 가까운 곳에서 그들의 공포를 즐겨야 했기 때문이다. 새벽의 푸른 빛이 창문 틈으로 스며들기 시작할 무렵 진우는 잠시 눈을 감고 소파에 몸을 기대었다. 피로가 몰려왔지만 정신은 어느 때보다 맑고 또렷했다. 그는 꿈속에서조차 오름그룹이 붕괴되는 장면을 생생하게 시뮬레이션하고 있었다. 거대한 빌딩이 무너져 내리고 그 잔해 속에서 절규하는 사람들의 모습이 파노라마처럼 스쳐 지나갔다. 하지만 그 속에서 그는 죄책감을 느끼지 않았다. 이것은 정의 구현이 아니라 자연스러운 도태 과정일 뿐이라고 스스로에게 되뇌었다. 강자는 살아남고 약자는 먹히는 것이 이 바닥의 생리였고 그는 그 생태계의 최상위 포식자로서 자신의 역할을 수행할 뿐이었다. 날이 밝자 을지로의 골목은 다시 활기를 되찾기 시작했다. 오토바이 소리와 사람들의 고함 소리가 들려왔지만 지하 벙커는 여전히 고요했다. 진우는 샤워를 마치고 장 대표가 준비해준 최고급 맞춤 정장으로 갈아입었다. 거울 속에 비친 그의 모습은 어제의 초라한 남자가 아니었다. 날카로운 턱선과 차가운 눈빛, 그리고 몸에 딱 맞는 수트는 그가 누구인지 말해주고 있었다. 그는 넥타이를 매만지며 거울 속에 자신에게 속삭였다. 이제 쇼타임이라고. 그는 문을 열고 밖으로 나갔고 그의 뒤를 따라 정의 요원들이 움직이기 시작했다. 세상은 아직 모르고 있었다. 오늘 아침이 오름그룹에게는 멸망의 서곡이 될 것임을. 오름그룹 본사의 최상층 대회의실에는 팽팽한 긴장감이 감돌고 있었다. 창밖으로는 서울의 전경이 한눈에 내려다 보였지만 회의에 참석한 임원들의 시선은 오직 정면에 띄워진 프레젠테이션 화면에만 고정되어 있었다. 박동훈 부사장은 상석에 앉아 만년필을 신경질적으로 두드리며 발표자의 설명에 귀를 기울이고 있었다. 화면에는 넥스션이라는 이름의 벤처 기업에 대한 상세 정보가 떠 있었는데 이 회사는 차세대 인공지능 반도체 기술을 보유하고 있는 것으로 업계의 소문이 자자한 곳이었다. 박동훈은 이 기업만 손에 넣는다면 오름그룹이 단숨에 재계 서열을 뒤바꿀 수 있을 것이라 확신하고 있었다. 그러나 그 확신은 강진우가 치밀하게 설계해 놓은 미끼라는 사실을 꿈에도 모른 채 탐욕에 눈이 멀어 판단력이 흐려진 결과에 불과했다. 최미연 상무는 박동훈의 옆자리에 앉아 태블릿 PC로 경쟁사들의 동향을 살피고 있었다. 그녀는 최근 정체불명의 외국계 투자회사가 넥스션 인수에 막대한 자금을 동원하려 한다는 첩보를 입수하고 초조함을 감추지 못했다. 그 투자회사는 사실 진우가 조종하는 뱅가드 파트너스의 위장 계열사였지만 미연은 그저 강력한 경쟁자가 나타났다는 사실에만 집중했다. 그녀는 박동훈에게 이번 기회를 놓치면 그룹의 미래는 없다며 과감한 베팅을 주문했다. 그녀의 눈은 성공에 대한 열망으로 번들거렸고 이성적인 분석보다는 감정적인 조급함이 앞서고 있었다. 박동훈 역시 자신의 능력을 그룹 내외부에 과시하고 싶은 욕망에 사로잡혀 무리수를 두기로 결심했다. 박동훈은 재무 담당 이사를 노려보며 가용할 수 있는 현금 자산이 얼마인지 물었다. 이사는 난처한 표정을 지으며 현재 진행 중인 다른 프로젝트들 때문에 유동성 자금이 부족하다고 조심스럽게 보고했다. 하지만 박동훈은 책상을 내리치며 당장 자금을 만들어 오라고 고함을 질렀다. 그는 합법적인 방법이 안 된다면 계열사 간의 상호 출자나 비자금 계좌를 동원해서라도 돈을 끌어오라고 지시했다. 회의실 안의 임원들은 불법적인 자금 운용에 대한 우려로 술렁거렸지만 서슬퍼런 부사장의 기세에 눌려 아무도 이의를 제기하지 못했다. 미연은 오히려 박동훈의 결단력을 치켜세우며 자신이 책임지고 자금 세탁 과정을 돕겠다고 나섰다. 그들은 브레이크가 고장난 기관차처럼 파멸을 향해 질주하고 있었다. 그 시각 강진우는 오름그룹 본사가 훤히 보이는 맞은편 빌딩의 임시 사무실에서 고성능 망원경으로 회의실의 상황을 지켜보고 있었다. 그의 귀에 꽂힌 이어폰에서는 오름그룹 회의실 내부의
대화 내용이 실시간으로 도청되어 흘러나오고 있었다. 진우는 박동훈이 불법 자금 동원을 지시하는 목소리를 들으며 차가운 미소를 지었다. 그는 옆에 대기하고 있던 정보팀장에게 녹음된 파일을 안전하게 보관하고 금융당국에 제출할 증거 자료를 정리하라고 지시했다. 박동훈이 뱉은 말 한마디 한마디는 훗날 법정에서 그를 옥죄는 결정적인 족쇄가 될 것이었다. 진우는 커피를 한 모금 마시며 사냥감이 덧 깊숙이 발을 들여놓는 순간을 음미했다. 경쟁 입찰이 시작되자 예상대로 가격은 천정부지로 치솟았다. 진우의 지시를 받은 위장 계열사는 오름그룹이 제시하는 금액보다 항상 조금 더 높은 금액을 부르며 박동훈의 승부욕을 자극했다. 박동훈은 얼굴이 붉게 상기된 채 전화기를 붙잡고 자금팀을 닥달해 입찰가를 계속해서 올렸다. 넥스션이라는 회사의 실제 가치는 그들이 부르는 금액의 10분의 1도 되지 않았지만 이미 이성적인 판단은 마비된 상태였다. 미연은 옆에서 계산기를 두드리며 계열사들의 알짜 자산을 담보로 잡히고 사채 시장의 자금까지 끌어다 쓰는 무모한 계획을 수립했다. 그녀는 이 인수 합병만 성공하면 주가가 폭등하여 모든 빚을 갚고도 남을 것이라는 헛된 망상에 빠져 있었다. 결국 오름그룹은 시장 예상가의 5배가 넘는 천문학적인 금액을 써내고서야 넥스션의 인수 우선 협상 대상자로 선정되었다. 회의실 안에서는 환호성이 터져나왔고 박동훈과 최미연은 서로를 끌어안으며 승리의 기쁨을 만끽했다. 그들은 자신들이 쥐고 있는 것이 황금알을 낳는 거위가 아니라 시한폭탄이라는 사실을 전혀 인지하지 못했다. 진우는 그 광경을 지켜보며 조용히 박수를 쳤다. 그 박수는 그들의 승리를 축하하는 것이 아니라 그들의 어리석음과 탐욕이 만들어낸 완벽한 자멸을 비웃는 조소였다. 그는 이제 샴페인을 터뜨릴 준비를 하는 그들에게 가장 잔혹한 현실을 보여줄 차례가 왔음을 직감했다. 그날 저녁 최미연은 승리에 도취된 채 집으로 돌아왔다. 그녀는 현관에 들어서자마자 거슬리는 것들을 치워버리기로 마음먹었다. 그녀는 이삿짐 센터 직원들을 불러 진우가 남기고 간 물건들은 물론 그가 손댔던 가구와 집기들을 모조리 끄집어내어 폐기 처분하라고 명령했다. 직원들이 진우의 옷가지와 책들을 거칠게 마대 자루에 담는 동안 미연은 소파에 앉아 와인을 마시며 그 광경을 감상했다. 그녀에게 있어 진우의 흔적을 지우는 일은 과거에 구질구질했던 기억을 삭제하고 박동훈과의 화려한 미래를 맞이하기 위한 신성한 의식과도 같았다. 그녀는 벽에 걸려있던 액자가 바닥에 떨어져 깨지는 소리를 들으며 묘한 쾌감을 느꼈다. 쓰레기 더미처럼 쌓여가는 진우의 물건들 속에는 그가 결혼기념일에 선물했던 손편지와 두 사람이 함께 찍은 낡은 폴라로이드 사진들도 섞여 있었다. 하지만 미연은 그것들을 쓰레기 취급하며 눈길조차 주지 않았다. 그녀는 직원에게 안방의 침대 매트리스까지 새 것으로 교체해 달라고 요구하며 남자가 쓰던 냄새가 나는 것 같아 역겹다고 말했다. 그녀의 말은 비수가 되어 공중으로 흩어졌지만 그 말을 들어줄 사람은 이제 그 집에 존재하지 않았다. 그녀는 박동훈에게 전화를 걸어 집 정리가 끝났으니 오늘 밤은 이곳에서 축배를 들자고 유혹했다. 그녀의 목소리는 교태가 섞여 있었고 승리감에 취해 한껏 들떠 있었다. 진우는 수행비서가 보내온 현장 사진을 통해 자신의 물건들이 아파트 단지 내 쓰레기장에 처박혀 있는 모습을 확인했다. 사진 속에서 찢어진 편지와 구겨진 옷가지들은 처량하게 뒹굴고 있었지만 진우의 표정에는 슬픔이나 분노 대신 차가운 결단만이 남았다. 그는 마지막까지 남아있던 일말의 망설임조차 깨끗하게 사라지는 것을 느꼈다. 그녀가 버린 것은 단순히 물건이 아니라 그가 베풀었던 마지막 자비였다. 진우는 휴대폰을 꺼내 내일 예정된 인수 합병 조인식의 스케줄을 확인했다. 그 화려한 무대 위에서 그녀가 가장 행복해하는 순간에 모든 것을 무너뜨리는 것이야말로 가장 완벽한 복수가 될 것이었다.
다음날 아침 오름그룹 본사는 축제 분위기였다. 로비에는 축하 화환들이 즐비하게 늘어서 있었고 직원들은 회사의 비약적인 성장을 기대하며 들떠 있었다. 대강당에는 수많은 취재진과 경제계 인사들이 모여들었고 무대 중앙에는 화려한 현수막이 걸려 있었다. 박동훈은 말끔한 턱시도를 차려입고 자신감 넘치는 표정으로 리허설을 진행하고 있었고 최미연 역시 최고급 디자이너 드레스를 입고 그의 곁을 지키며 안주인 행세를 하고 있었다. 그들은 서로에게 귓속말을 나누며 앞으로 펼쳐질 장밋빛 미래에 대해 속삭였다. 하지만 그들의 발밑에서는 이미 걷잡을 수 없는 균열이 시작되고 있었다. 진우는 조인식장에 참석하기 위해 최고급 맞춤 정장을 입고 넥타이를 매만졌다. 거울 속에 비친 그의 모습은 더 이상 가정적인 남편이 아니라 냉철한 기업 사냥꾼 그 자체였다. 그는 벵가드 파트너스의 공식 대표 자격이 아닌 익명의 투자자 대표 자격으로 초대장을 확보해 놓은 상태였다. 그는 비서에게 준비된 서류 가방을 챙기라고 지시했다. 그 가방 안에는 넥스션의 기술적 결함을 증명하는 보고서와 오름그룹의 불법 자금 내역, 그리고 박동훈과 최미연의 비리 증거들이 고스란히 담겨 있었다. 그것은 조인식장을 아수라장으로 만들고 오름그룹을 단숨에 나락으로 떨어뜨릴 핵폭탄이나 다름없었다. 조인식 시간이 다가오자 행사장 내부는 입추에 여지없이 꽉 찼다. 사회자의 안내 멘트와 함께 웅장한 음악이 울려 퍼지자 박동훈과 최미연이 손을 흔들며 무대 위로 등장했다. 쏟아지는 카메라 플래시 세례에 그들은 환한 미소로 화답했다. 박동훈은 마이크를 잡고 오름그룹의 새로운 도약을 선언하며 자신들의 비전을 열정적으로 설명했다. 객석에서는 우레와 같은 박수가 터져나왔고 미연은 감격에 겨운 듯 눈시울을 붉히는 연기를 펼쳤다. 그들은 지금 이 순간이 자신들의 인생에서 가장 정점이라고 믿어 의심치 않았다. 그러나 그 정점은 추락하기 직전에 가장 위태로운 지점이기도 했다. 진우는 행사장 맨 뒷줄 구석진 자리에 앉아 그들의 연극을 지켜보고 있었다. 모자를 눌러쓰고 선글라스를 끼고 있어 아무도 그를 알아보지 못했다. 그는 무대 위에서 샴페인을 터뜨리며 건배를 제의하는 박동훈을 보며 시계를 확인했다. 약속된 시간이 5분 앞으로 다가왔다. 진우는 주머니에서 보안폰을 꺼내 미리 작성해둔 메시지에 전송 버튼 위에 손가락을 올려놓았다. 그 버튼을 누르는 순간 전 세계 주요 은행들과 증권가의 오름그룹의 부실과 사기 행각을 폭로하는 긴급 리포트가 동시에 발송될 것이었다. 또한 검찰과 금융감독원에도 모든 증거 자료가 실시간으로 전송되도록 설정되어 있었다. 무대 위에서 박동훈이 계약서에 서명을 하기 위해 펜을 드는 순간 진우는 미련 없이 전송 버튼을 눌렀다. 화면에는 전송 완료라는 문구가 떴고 그는 조용히 자리에서 일어났다. 이제 주사위는 던져졌고 되돌릴 수 있는 방법은 없었다. 그는 행사장을 빠져나가기 전 마지막으로 미연의 얼굴을 눈에 담았다. 행복에 겨워 웃고 있는 그녀의 얼굴이 곧 하얗게 질려 공포로 물들게 될 것을 생각하니 기묘한 카타르시스가 느껴졌다. 진우는 뒤도 돌아보지 않고 비상구를 향해 걸어갔다. 닫히는 문 너머로 사회자의 들뜬 목소리가 들려왔지만 그 소리는 곧 비명과 혼란으로 뒤바뀔 것이었다. 밖으로 나온 진우는 하늘을 올려다보았다. 먹구름이 잔뜩 낀 하늘에서는 굵은 빗방울이 하나둘씩 떨어지기 시작했다. 마치 하늘이 오름그룹의 몰락을 예고하며 눈물을 흘리는 것 같았다. 대기하고 있던 차에 오른 진우는 비서에게 출발하라고 말했다. 목적지는 오름그룹의 주거래 은행 본점이었다. 그는 그곳에서 채권단 대표 자격으로 오름그룹의 자금줄을 완전히 끊어버리는 최후의 일격을 가할 예정이었다. 차가 빗속을 뚫고 달리는 동안 진우의 머릿속에는 오직 하나의 생각만이 맴돌았다. 무능하다고 조롱받던 남편이 얼마나 무서운 존재가 될 수 있는지
세상에 똑똑히 보여주겠다는 다짐이었다. 오름그룹의 역사적인 인수합병 조인식이 열리고 있는 대연회장은 그야말로 축제의 도가니였다. 수백 개의 카메라 플래시가 쉴 새 없이 터지며 무대 위를 대나처럼 환하게 비쳤고, 박동훈 부사장이 만년필을 들어 계약서에 서명하는 순간 장내는 우레와 같은 박수 소리로 가득 찼다. 최미연 상무는 그 옆에서 감격에 겨운 표정으로 서 있었지만 그녀의 내면은 이미 그룹의 차기 오너가 된 듯한 오만함으로 가득 차올라 있었다. 그녀는 눈부신 조명 아래서 자신을 향해 쏟아지는 부러움과 질투 섞인 시선들을 즐기며 이 순간이 영원할 것이라고 믿어 의심치 않았다. 그녀가 그토록 갈망하던 성공이라는 것이 손만 뻗으면 잡힐 듯 가까이 다가와 있었고, 이제 남은 것은 그 달콤한 열매를 맛보는 일뿐이라 생각했다. 하지만 그 환호성은 곧 다가올 비극을 알리는 서곡에 불과했다. 같은 시각 강진우는 오름그룹의 주거래 은행인 한성은행 본점의 VVIP 접견실 소파에 깊숙이 몸을 기대고 앉아 있었다. 그의 앞에는 은행장이 식은땀을 흘리며 안절부절 못한 채 서 있었고, 테이블 위에는 오름그룹의 부실 자산 내역과 분식 회계 증거가 담긴 두툼한 파일이 놓여 있었다. 진우는 찻잔을 들어 천천히 한 모금을 마신 뒤 차가운 눈빛으로 은행장을 응시했다. 벵가드 파트너스의 실소유주가 직접 방문했다는 사실만으로도 은행장은 이미 공포에 질려 있었고, 진우가 제시한 조건은 선택의 여지가 없는 최후 통첩이나 다름없었다. 진우는 낮지만 위험 있는 목소리로 오름그룹에 대한 모든 대출의 만기 연장을 거부하고 즉시 상환 요청을 하라고 지시했다. 이것은 오름그룹의 돈줄을 끊어버리는 사형 선고였다. 은행장은 오름그룹과의 오랜 거래 관계와 재계 서열을 들먹이며 난색을 표했지만 진우는 눈 하나 깜짝하지 않았다. 그는 벵가드 파트너스가 보유한 한성은행의 지분을 전량 매각하고 글로벌 신용평가사에 은행의 부실대출 은폐 의혹을 제기하겠다고 압박했다. 자신의 목줄이 위태로워지자 은행장은 결국 떨리는 손으로 전화기를 들어 여신관리본부장에게 전화를 걸었다. 오름그룹에 대한 자금 회수 절차를 즉시 가동하라는 은행장의 목소리는 공포로 인해 갈라져 있었다. 진우는 그 통화 내용을 들으며 만족스러운 듯 미소를 지었다. 이제 금융권이라는 거대한 댐이 무너졌고 그 탕류는 곧장 조인식장을 향해 덮쳐갈 것이었다. 다시 조인식장으로 화면이 바뀌자 박동훈은 마이크를 잡고 승리에 도취된 목소리로 연설을 이어가고 있었다. 그는 넥스션 인수를 통해 오름그룹이 글로벌 테크 기업으로 도약할 것이며 주주들에게 막대한 이익을 안겨줄 것이라고 호언장담했다. 그러나 그의 연설이 절정에 달할 무렵 객석 맨 앞줄에 앉아있던 재무담당 이사의 휴대폰이 요란하게 울리기 시작했다. 평소라면 당장 꺼버렸을 전화였지만 발신자가 주거래 은행이라는 것을 확인한 이사는 황급히 전화를 받았고 수화기 너머로 들려오는 통보에 그의 얼굴은 순식간에 사색이 되었다. 그는 믿을 수 없다는 듯 몇 번이나 되물었지만 상대방은 단호하게 전화를 끊어버렸다. 재무이사가 비틀거리며 무대 위로 올라가 박동훈에게 귓속말을 전하자 박동훈의 표정이 일그러졌다. 하지만 그는 애써 태연한 척하며 마이크를 손으로 가리고 이사에게 화를 냈다. 지금같이 중요한 순간에 무슨 헛소리냐며 나중에 보고하라고 소리쳤지만 이사는 울먹이며 은행에서 모든 자금줄을 동결시켰다고 보고했다. 그 순간 행사장의 대형 스크린에 띄워져 있던 오름그룹의 홍보 영상이 갑자기 끊기더니 긴급 뉴스가 속보로 뜨기 시작했다. 뉴스 앵커는 오름그룹이 인수한 넥스션이 실체가 없는 유령회사이며 이번 인수합병은 주가 조작을 위한 대규모 사기극이라는 의혹을 보도하고 있었다. 장내는 순식간에 아수라장으로 변했다. 샴페인을 들고 축하하던 주주들은 비명을 지르며 자신의 주식 계좌를 확인하기 시작했고 기자들은 일제히 박동훈과 최미연에게 달려들어 마이크를 들이댔다.
질문은 더 이상 축하 인사가 아니라 횡령과 사기 혐의에 대한 진실 규명 요구로 바뀌어 있었다. 박동훈은 당황하여 뒷걸음질 치며 경호원들을 불렀지만 이미 통제 불능 상태였다. 스크린 하단에 흐르는 자막에는 오름그룹의 주가가 하한가로 직행했다는 소식이 붉은색 글씨로 선명하게 박혀 있었다. 최미연은 멍한 표정으로 스크린을 바라보다가 다리에 힘이 풀려 그 자리에 주저앉고 말았다. 그녀가 꿈꾸던 화려한 미래가 눈앞에서 산산조각 나고 있었다. 그때 단상 위에 놓여있던 박동훈의 개인 휴대폰이 요란하게 울렸다. 혼란스러운 와중에도 그 벨소리는 기이할 정도로 또렷하게 들려왔다. 발신자 표시 제한으로 뜬 번호를 보고 박동훈은 본능적으로 불길한 예감을 느꼈지만 떨리는 손으로 전화를 받았다. 수화기 너머에서는 너무나도 익숙하고 차분한 목소리가 들려왔다. 강진우였다. 그는 박동훈에게 샴페인 맛이 어떠냐고 물으며 지금 들이키고 있는 그 맛이 바로 실패의 쓴맛이라고 조롱했다. 박동훈은 핏발 선 눈으로 주위를 두리번거리며 진우를 찾았지만 그는 어디에도 보이지 않았다. 진우는 마치 신처럼 모든 상황을 내려다보고 있는 듯했다. 진우는 박동훈에게 지금 당장 네가 서명한 계약서를 다시 확인해보라고 말했다. 박동훈이 황급히 계약서에 마지막 장을 넘기자 그곳에는 깨알 같은 글씨로 특약 조항이 숨겨져 있었다. 인수 대상 기업의 중대한 결함이 발견될 경우 인수 주체인 오름그룹이 위약금으로 천문학적인 금액을 배상해야 하며 그 책임은 대표이사와 경영진 개인이 연대하여 진다는 내용이었다. 박동훈은 비명을 지르며 계약서를 찢어버리려 했지만 이미 법적 효력이 발생한 뒤였다. 진우는 전화기 너머로 네가 팠던 함정에 네가 빠진 기분이 어떠냐고 물으며 이제 시작일 뿐이라고 경고했다. 전화를 끊은 박동훈은 미친 사람처럼 소리를 지르며 단상을 발로 찼다. 그는 최미연을 노려보며 이게 다 네가 제대로 확인하지 않아서 생긴 일이라며 책임을 전가하기 시작했다. 불과 몇 분 전까지만 해도 서로를 껴안으며 사랑을 속삭이던 두 사람은 이제 서로를 물어뜯을 듯이 맹렬하게 비난하고 있었다. 미연은 억울함과 공포에 질려 눈물을 터뜨렸지만 박동훈은 그녀의 뺨을 때리며 욕설을 퍼부었다. 그 추악한 광경은 고스란히 생중계되어 전국의 시청자들에게 전달되고 있었고 오름그룹의 이미지는 회복 불가능할 정도로 추락하고 있었다. 한편 한성은행을 나온 진우는 차에 올라타 태블릿 PC로 그 모든 상황을 지켜보고 있었다. 화면 속에서 서로 머리채를 잡고 싸우는 두 사람의 모습은 한편의 막장 드라마보다 더 자극적이고 비참했다. 진우는 그 모습을 보며 묘한 허무함을 느꼈다. 그토록 대단해 보이던 그들의 권력과 사랑이 고작 돈이라는 종이 조각 앞에서 얼마나 쉽게 부서지는지를 확인했기 때문이다. 하지만 그는 동정심을 가지지 않기로 했다. 그들이 저지른 악행으로 인해 피눈물을 흘렸던 수많은 피해자들을 생각하면 이것은 인과응보에 불과했다. 그때 진우의 비서에게 금융감독원 조사국장으로부터 전화가 걸려왔다. 조사국장은 진우가 보낸 자료를 검토한 결과 혐의가 명백하여 즉시 압수수색 영장을 발부받았으며 검찰 특수부와 공조하여 현장의 수사관들을 급파했다고 알렸다. 진우는 감사의 뜻을 전하며 부디 성역 없는 수사를 부탁한다고 당부했다. 전화를 끊은 진우는 창밖을 바라보았다. 빗줄기는 점점 굵어지고 있었고 도시는 잿빛으로 물들어가고 있었다. 그는 운전기사에게 다음 목적지로 이동하자고 말했다. 그곳은 바로 오름그룹의 회장실이 있는 본사 꼭대기층이었다. 이제 진짜 주인으로서 그 자리를 접수할 시간이었다. 조인식장은 이제 검찰 수사관들이 들이닥치며 완전히 통제되었다. 박동훈과 최미연은 도주 우려가 있다는 이유로 현장에서 긴급 체포되었다. 수갑이 채워지는 순간 박동훈은 고래고래 소리를 지르며 자신이 누군지 아느냐고 반항했지만 수사관들은 그를 강제로 제압하여 호송차에 태웠다.
미연은 넋이 나간 사람처럼 멍하니 허공을 응시하다가 수갑찬 손으로 얼굴을 가리고 오열했다. 그녀의 화려했던 드레스는 찢어지고 화장은 눈물 범벅이 되어 흉측하게 번져 있었다. 기자들은 그 모습을 놓치지 않고 셔터를 눌러댔고 내일 아침 신문 일면을 장식할 사진들이 탄생하고 있었다. 호송차가 떠난 뒤 텅 빈 조인식장에는 찢어진 현수막과 깨진 샴페인 잔들만이 뒹굴고 있었다. 그것은 한때 거대했던 제국의 몰락을 상징하는 잔해들이었다. 직원들은 망연자실한 표정으로 삼삼오오 모여 웅성거리고 있었고 주주들은 바닥에 주저앉아 통곡했다. 하지만 그 누구도 이 사태를 수습할 엄두를 내지 못했다. 그때 엘리베이터 문이 열리고 강진우가 수행원들을 대동하고 나타났다. 그의 등장은 아무도 예상하지 못한 반전이었다. 수수한 옷차림이 아닌 완벽한 수트 차림에 그는 범접할 수 없는 아우라를 뿜어내고 있었다. 진우는 천천히 단상 위로 걸어 올라갔다. 찢어진 계약서 조각을 밟고 선 그는 마이크를 잡았다. 아직 자리를 뜨지 못한 기자들과 직원들이 그를 주목했다. 진우는 자신이 벵가드 파트너스의 대표이자 오름그룹의 최대 채권자임을 선언했다. 그는 부도덕한 경영진에 의해 파탄난 회사를 법정 관리에 넣고 강도 높은 구조조정을 통해 정상화시키겠다고 발표했다. 그의 목소리는 힘있고 단호했으며 절망에 빠져있던 직원들에게 한 줄기 희망의 빛처럼 다가왔다. 사람들은 웅성거리며 그가 누구인지 검색하기 시작했고 곧 그가 최미연 상무의 무능한 남편으로 알려졌던 인물이라는 사실에 경악을 금치 못했다. 기자들의 질문 세례가 쏟아졌지만 진우는 손을 들어 제지했다. 그는 오늘은 더 이상 할 말이 없으며 모든 것은 법과 원칙에 따라 처리될 것이라는 말만 남기고 단상을 내려왔다. 그는 뒤따라오는 비서에게 박동훈과 최미연이 수감된 구치소로 면회를 갈 준비를 하라고 지시했다. 그들에게 마지막으로 해줄 말이 남아 있었기 때문이다. 그것은 복수의 완성이자 그들과의 질긴 악연을 끊어내는 마지막 의식이 될 것이었다. 오름그룹 본사 로비를 빠져나오는 진우의 발걸음은 어느 때보다 가벼웠다. 비는 어느새 그쳐 있었고 구름 사이로 햇살이 비치기 시작했다. 그는 하늘을 올려다보며 깊은 숨을 들이마셨다. 공기는 맑고 상쾌했다. 지난 5년간 그를 짓누르던 무거운 짐이 비로소 내려진 기분이었다. 하지만 그의 전쟁은 아직 완전히 끝나지 않았다. 무너진 폐허 위에 새로운 성을 쌓는 일이 남아 있었고 그것은 파괴보다 더 힘든 과정이 될 수도 있었다. 그러나 진우는 두려워하지 않았다. 그는 이미 지옥을 경험했고 그곳에서 살아 돌아온 생존자였기 때문이다. 검은색 세단에 몸을 실은 진우는 눈을 감고 잠시 휴식을 취했다. 그의 머릿속에는 구치소의 차가운 철창 안에 갇혀 있을 두 사람의 모습이 그려졌다. 그들은 지금쯤 서로를 원망하며 지옥 같은 시간을 보내고 있을 것이었다. 진우는 입가에 옅은 미소를 띄었다. 그들이 간과한 것이 하나 있었다. 무능해 보이는 사람이 가장 무서운 적이 될 수 있다는 사실을, 그리고 침묵하는 자가 가장 큰 소리를 낼 수 있다는 진리를. 진우는 이제 그들에게 세상에서 가장 무서운 침묵을 선물하러 가고 있었다. 검찰청 특수부 조사실의 차가운 공기는 바깥 세상의 뜨거운 소란과는 완벽하게 단절되어 있었다. 박동훈은 좁은 철제 책상 앞에 앉아 자신의 변호인을 향해 고래고래 소리를 지르고 있었지만 그의 목소리에는 이미 불안과 공포가 짙게 배어 있었다. 그는 오름그룹 법무팀이 총동원되어 자신을 빼내줄 것이라 믿었지만 현실은 냉혹했다. 변호인은 난처한 표정으로 고개를 숙인 채 현재 그룹의 모든 계좌가 동결되었고 법무팀조차 해체 수순을 밟고 있다는 절망적인 소식을 전했다. 박동훈은 믿을 수 없다는 듯 책상을 내리치며 자신이 부사장임을 강조했지만 그 직함은 이미 휴지 조각이나 다름없었다. 텔레비전 뉴스에서는 오름그룹의 주가가 사상 최저치를 기록하며 거래 정지되었다는 속보가 흘러나오고 있었고
화면 속의 붉은 화살표들은 마치 박동훈의 심장을 겨누는 비수처럼 꽂히고 있었다. 옆 조사실에 격리된 최미연의 상태는 더욱 처참했다. 그녀의 화려했던 명품 드레스는 구겨지고 얼룩져 있었으며 헝클어진 머리카락 사이로 드러난 얼굴은 핏기 하나 없이 창백했다. 그녀는 몇 시간 전까지만 해도 세상의 중심에 서 있었지만 지금은 사기 및 배임 혐의를 뒤집어 쓴 피의자 신세로 전락해 있었다. 수사관들은 그녀에게 넥스션 인수 과정에서 조작된 회계장부와 이면 계약서들을 들이밀며 추궁했고 그녀는 아무것도 모른다고 발뺌하려 했지만 증거들은 너무나 명백했다. 그녀는 박동훈이 자신을 구해줄 것이라는 신라 같은 희망을 붙잡고 있었지만 변호사를 통해 들려온 소식은 박동훈이 모든 책임을 그녀에게 전가하려 한다는 충격적인 내용뿐이었다. 배신감과 두려움이 뒤섞인 그녀의 눈동자는 갈 곳을 잃고 흔들리고 있었다. 그때 조사실의 문이 열리고 담당 검사가 들어와 잠시 후 고소인 측 대표와의 대질 신문이 있을 것이라고 통보했다. 박동훈은 코웃음을 치며 감히 누가 나를 고소했냐고 소리쳤지만 검사는 대답 대신 묘한 미소를 지으며 그를 밖으로 안내했다. 박동훈과 최미연은 복도에서 마주쳤지만 서로를 향한 시선은 원망과 증오로 가득 차 있었다. 그들은 수사관들에 의해 대회의실로 이송되었고 그곳에는 이미 수많은 서류 뭉치들이 산더미처럼 쌓여 있었다. 박동훈은 변호사에게 벵가드 파트너스라는 듯도 보도 못한 투자 회사가 감히 오름그룹을 건드린 대가를 치르게 해주겠다고 으름장을 놓았지만 변호사는 식은땀을 흘리며 침묵할 뿐이었다. 잠시 후 육중한 회의실 문이 열리는 소리와 함께 또각거리는 구두 소리가 정적을 깨고 들려왔다. 문이 열리고 들어선 인물은 박동훈과 최미연이 평생 상상조차 하지 못했던 사람이었다. 완벽하게 재단된 감색 수트를 입고 한 손에는 몽블랑 만년필을 쥔 채 여유로운 미소를 띠고 있는 남자, 그는 바로 강진우였다. 박동훈은 자신의 눈을 의심하며 멍하니 입을 벌렸고 최미연은 마치 유령을 본 듯 소스라치게 놀라며 뒷걸음질 쳤다. 그들이 기억하는 강진우는 늘어난 티셔츠를 입고 주방에서 요리나 하던 무능하고 촌스러운 남편이었지만 지금 눈앞에 서 있는 남자는 압도적인 카리스마와 기품을 뿜어내는 제왕의 모습이었다. 진우의 뒤로는 벵가드 파트너스의 임원진과 대형 로펌의 변호사들이 도열해 있었고 그들은 진우를 향해 정중하게 허리를 숙여 예를 표했다. 박동훈은 상황 파악이 되지 않아 더듬거리며 네가 왜 여기 있냐고 물었다. 진우는 대답 대신 상석에 앉아 다리를 꼬고 그들을 내려다보았다. 옆에 서 있던 장 대표가 차분한 목소리로 소개를 시작했다. 이분은 벵가드 파트너스의 설립자이자 회장님이신 강진우 대표이시며 오름그룹의 최대 채권자이자 이번 고발건의 당사자라고 밝혔다. 그 말이 떨어지는 순간 회의실 안에는 무거운 침묵이 감돌았고 박동훈의 얼굴은 붉게 달아올랐다가 이내 흑빛으로 변해갔다. 자신이 그토록 무시하고 짓밟았던 남자가 사실은 자신의 목줄을 쥐고 있는 거대 자본의 주인이었다는 사실은 그의 자존심을 산산이 조각내기에 충분했다. 그는 믿을 수 없다는 듯 고개를 저으며 이건 사기라고 소리쳤지만 돌아오는 것은 진우의 차가운 냉소뿐이었다. 진우는 천천히 입을 열어 박동훈에게 넥스션이라는 미끼를 문 기분이 어떠냐고 물었다. 그의 목소리는 낮고 부드러웠지만 그 안에는 뼈를 깎는 듯한 날카로움이 숨겨져 있었다. 진우는 자신이 어떻게 오름그룹의 비리 정보를 수집하고 자금줄을 차단했는지, 그리고 오늘 이 순간을 위해 지난 5년을 어떻게 기다려왔는지 하나하나 설명했다. 박동훈은 그제야 자신이 거미줄에 걸린 나비처럼 진우의 손바닥 안에서 놀아났음을 깨달았다. 그는 분노를 참지 못하고 자리에서 일어나 진우에게 달려들려 했지만 대기하고 있던 경호원들에게 제압당해 바닥에 처박혔다. 바닥에 엎드린 채 씩씩거리는 박동훈을 보며 진우는 더럽혀진 구두 끝을 털어내듯 시선을 돌렸다. 최미연은
이 모든 상황을 지켜보며 극심한 현기증을 느꼈다. 그녀의 시선은 진우의 얼굴에서 떠나지 못하고 있었다. 그 얼굴은 분명 자신이 매일 밤 잔소리를 퍼붓고 무시했던 남편의 얼굴이었지만 눈빛만은 전혀 다른 사람처럼 낯설고 두려웠다. 그녀는 과거 진우가 자신에게 보여주었던 헌신과 배려가 무능함에서 나온 것이 아니라 강자의 여유와 사랑에서 비롯된 것임을 뒤늦게 깨달았다. 그녀의 머릿속에서는 자신이 진우에게 퍼부었던 모욕적인 언사들과 이혼 서류를 던지던 순간들이 주마등처럼 스쳐 지나갔다. 그녀의 심장은 쿵쿵거렸고 호흡은 가빠졌으며 얼굴은 핏기가 완전히 빠져나가 시체처럼 하얗게 질려버렸다. 진우는 미연에게 시선을 고정하며 천천히 다가갔다. 미연은 떨리는 입술을 달싹이며 여보라는 말을 내뱉으려 했지만 목소리가 나오지 않았다. 진우는 그녀의 눈을 똑바로 바라보며 차갑게 일갈했다. 나는 더 이상 당신의 남편이 아니며 당신은 내게 있어 그저 처분해야 할 악성 부채일 뿐이라고 말했다. 그 말은 미연의 가슴에 비수처럼 꽂혔고 그녀는 다리에 힘이 풀려 의자 아래로 주저앉았다. 진우는 그녀에게 다가가 손수건을 건네는 대신 테이블 위에 놓인 이혼 확정 증명서와 위자료 청구 소송 서류를 던졌다. 서류에는 미연이 오름그룹에서 횡령한 금액과 불법 행위로 인해 발생한 손해배상금 전액이 청구되어 있었고 그 금액은 그녀가 평생을 갚아도 모자랄 천문학적인 액수였다. 박동우는 바닥에서 몸부림치며 진우에게 협상을 제안했다. 그는 자신이 가진 비자금과 차명 계좌를 모두 넘길 테니 제발 살려달라고 애원했다. 하지만 진우는 그 제안을 이런지하에 거절했다. 이미 그 모든 계좌는 국제금융수사 공조를 통해 동결되었고 그 돈은 국고로 환수될 예정이었기 때문이다. 진우는 박동훈에게 당신에게 남은 것은 오직 차가운 감옥바닥과 평생 짊어져야 할 범죄자라는 낙인뿐이라고 선고했다. 박동훈은 절망감에 비명을 지르며 오열했지만 진우의 표정에는 일말의 동정심도 서려 있지 않았다. 그는 악인이 스스로 파멸해가는 과정을 지켜보는 관찰자의 입장을 고수했다. 진우는 다시 자리로 돌아가 변호사들에게 향후 절차를 지시했다. 오름그룹은 공중분해되어 건전한 계열사들은 매각될 것이며 경영진의 비리는 끝까지 추적하여 엄벌에 처할 것이라는 내용이었다. 회의실에 있던 검사들과 수사관들도 진우의 철저한 준비와 완벽한 논리에 혀를 내둘렀다. 이것은 단순한 복수극이 아니라 부패한 기업을 정화하는 거대한 수술과도 같았다. 진우는 마지막으로 두 사람을 번갈아 보며 말했다. 당신들이 무시했던 그 무능한 시간이 나에게는 칼을 가는 시간이었음을 뼈저리게 후회하라고. 미연은 바닥에 주저앉은 채 진우의 바짓가랑이를 잡으려 손을 뻗었다. 그녀는 눈물 범벅이 된 얼굴로 한 번만 용서해 달라고 빌었다. 예전처럼 다시 돌아가 밥을 해주고 함께 웃던 시절로 돌아가고 싶다고 애원했다. 하지만 진우는 그녀의 손을 차갑게 뿌리치며 뒤로 물러섰다. 그는 이미 그 시절의 강진우는 당신이 죽였다고 말하며 싸늘하게 돌아섰다. 미연의 손은 허공을 휘저었고 그녀는 바닥을 치며 통곡했다. 그녀가 흘리는 눈물은 진정한 참회가 아니라 잃어버린 부와 명예에 대한 아쉬움일 뿐이라는 것을 진우는 너무나 잘 알고 있었다. 진우가 회의실을 나가려 하자 박동훈이 마지막 발악으로 소리쳤다. 네가 이렇게까지 하고도 무사할 것 같냐고. 뒷배를 봐주는 정치인들이 가만히 있지 않을 거라고 위협했다. 진우는 걸음을 멈추고 고개만 살짝 돌려 박동훈을 바라보았다. 그는 입꼬리를 살짝 올리며 이미 그 정치인들의 비리 장부까지 모두 언론에 넘겼다고 대답했다. 지금쯤이면 그들도 당신처럼 수갑을 차고 있을 것이라는 말에 박동훈은 완전히 넋을 잃고 말았다. 진우는 완벽한 체크메이트를 선언하며 회의실 문을 열고 나갔다. 닫히는 문 너머로 두 사람의 절규가 들려왔지만 진우는 다시는 뒤돌아보지 않았다. 검찰청 로비로 나온 진우는
쏟아지는 기자들의 플래시 세례를 받았다. 하지만 그는 이번에는 피하지 않았다. 당당하게 카메라 앞에 선 그는 오름그룹 사태에 대한 짧은 성명을 발표했다. 부도덕한 기업은 반드시 도태되어야 하며 정직한 자본만이 살아남을 수 있다는 그의 메시지는 생중계되어 전국의 시청자들에게 전달되었다. 사람들은 그의 카리스마에 열광했고 그를 정의의 사도처럼 떠받들었다. 하지만 진우는 그 환호성 속에서도 묘한 고독감을 느꼈다. 복수는 끝났지만 그 과정에서 잃어버린 자신의 순수했던 시절은 다시는 돌아오지 않을 것임을 알기 때문이었다. 진우는 대기하고 있던 차에 올라탔다. 차 안에는 장 대표가 미리 준비해둔 따뜻한 차가 놓여 있었다. 장 대표는 수고하셨다는 말과 함께 미연과 박동훈의 구속영장이 발부되었다는 소식을 전했다. 진우는 찻잔을 들고 창밖을 바라보았다. 서울의 야경은 여전히 화려하게 빛나고 있었지만 그 불빛 하나하나가 다르게 느껴졌다. 그는 이제 과거의 상처를 딛고 새로운 미래로 나아가야 했다. 하지만 그 전에 그에게는 마지막으로 정리해야 할 감정의 찌꺼기들이 남아 있었다. 그는 차를 한강변으로 돌리라고 지시했다. 그곳은 그가 미연에게 프로포즈했던 장소였고 이제는 그 기억을 영원히 수장시켜야 할 장소였다. 강변에 도착한 진우는 차에서 내려 강바람을 맞았다. 차가운 바람이 그의 머리카락을 헝클어뜨렸지만 가슴 속의 답답함은 조금씩 씻겨 내려가는 듯했다. 그는 주머니에서 결혼 반지를 꺼내 들었다. 한때는 사랑의 증표였지만 지금은 족쇄에 불과한 그 반지를 강물 속으로 힘껏 던졌다. 반지는 어둠 속으로 사라지며 작은 파문을 일으켰고 이내 강물은 다시 고요해졌다. 진우는 비로소 완전한 자유를 느꼈다. 그는 이제 누군가의 남편도 누군가의 그림자도 아닌 온전한 강진우 자신으로 돌아온 것이다. 진우의 휴대폰이 울렸다. 뉴욕 본사에서 걸려온 전화였다. 글로벌 투자자들이 그의 다음 행보를 주목하고 있다는 보고였다. 진우는 통화 버튼을 누르며 유창한 영어로 새로운 프로젝트를 시작하자고 말했다. 그의 목소리에는 힘이 넘쳤고 눈빛은 다시 야망으로 불타오르고 있었다. 오름그룹이라는 썩은 살을 도려낸 자리에 새살이 돋아나듯 그의 인생에도 새로운 챕터가 시작되고 있었다. 뒤에서 비서가 다가와 일정을 물었고 진우는 내일 아침 첫 비행기로 뉴욕으로 떠나겠다고 답했다. 한국에서의 모든 정리를 마치고 더 넓은 세상으로 나아가려는 그의 발걸음은 거침이 없었다. 서울중앙지방법원의 제1호 법정에는 무거운 정적이 흐르고 있었다. 재판장의 엄숙한 목소리가 마이크를 타고 법정 전체에 울려 퍼지자 방청석에 앉아있던 사람들은 숨을 죽이고 판결에 귀를 기울였다. 피고인석에 선 박동훈은 수척해진 얼굴로 바닥만 응시하고 있었고 그 옆에 최미연은 초점을 잃은 눈으로 허공을 바라보고 있었다. 재판부는 특정 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및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를 모두 유죄로 인정했다. 박동훈에게는 징역 15년과 막대한 추징금이 선고되었고 법봉이 내려쳐지는 소리는 마치 그의 인생이 끝났음을 알리는 장송곡처럼 들렸다. 그는 판결이 내려지는 순간 다리에 힘이 풀려 주저앉았고 교도관들에게 질질 끌려나가며 비참한 최후를 맞이했다. 이어서 최미연에 대한 선고가 이어지자 법정 내의 긴장감은 최고조에 달했다. 그녀는 오름그룹의 붕괴에 직접적인 원인을 제공한 경영진으로서 징역 7년을 선고받았다. 재판장은 그녀가 남편인 강진우의 명의를 도용해 불법 대출을 시도하고 회계 조작에 가담한 죄질이 매우 나쁘다고 질타했다. 미연은 형량이 선고되는 순간 참았던 눈물을 터뜨리며 오열했지만 이미 엎질러진 물이었다. 그녀가 그토록 자랑스러워하던 오름그룹 최연소 상무라는 직함은 이제 수인 번호가 적힌 명찰로 바뀌어 있었다. 방청석에 앉아있던 주주들과 피해자들은 그녀를 향해 야유를 퍼부었고 그녀는 고개를 들 수조차 없었다. 화려한 욕망의 끝은 차가운 감옥의 독방이었다.
재판이 끝나고 며칠 뒤 강진우는 서울구치소의 접견실을 찾았다. 그는 말끔한 검은색 코트 차림이었고 표정은 그 어느 때보다 차분하고 단호해 보였다. 두꺼운 투명 아크릴판 너머로 푸른색 수의를 입은 최미연이 들어왔다. 화장기 없는 그녀의 얼굴은 며칠 사이에 10년은 늙어 보일 정도로 초췌해져 있었다. 그녀는 진우를 보자마자 유리벽에 손을 대고 흐느끼기 시작했다. 그녀는 잘못했다고 빌며 제발 탄원서를 써달라고 애원했다. 자신이 감옥에서 나가면 평생 속죄하며 살겠다고 말했지만 그 목소리는 공허한 메아리처럼 들릴 뿐이었다. 그녀는 여전히 자신의 안위를 걱정하고 있었고 진우가 자신을 구원해줄 유일한 동아줄이라고 착각하고 있었다. 진우는 품에서 서류 봉투 하나를 꺼내 접견실 테이블 위에 올려놓았다. 그것은 최종적으로 법적 효력이 발생한 이혼 판결문과 위자료 청구 내역서였다. 그는 인터폰을 들고 낮고 건조한 목소리로 말했다. 이것이 당신과 나 사이에 남은 마지막 정리라고. 진우는 그녀가 갚아야 할 빚은 돈으로 해결될 문제가 아니라 그녀가 짓밟은 신뢰와 사랑에 대한 대가임을 분명히 했다. 미연은 서류를 보며 고개를 저었지만 진우의 눈빛은 흔들림이 없었다. 그는 그녀에게 당신이 사랑했던 것은 강진우라는 사람이 아니라 당신을 돋보이게 해줄 배경과 도구였을 뿐이라고 일갈했다. 미연은 진우의 말에 반박하려 했지만 입이 떨어지지 않았다. 그녀의 머릿속에는 지난 5년간 진우가 보여주었던 헌신적인 사랑이 주마등처럼 스쳐 지나갔다. 비 오는 날 우산을 들고 마중 나왔던 모습, 아플 때 밤새 간호해 주던 모습, 그리고 그녀의 성공을 위해 묵묵히 자신의 커리어를 포기했던 모습들이 떠올랐다. 그녀는 그제야 자신이 잃어버린 것이 단순히 유능한 남편이 아니라 세상에서 유일하게 자신을 진심으로 사랑해주던 사람임을 깨달았다. 하지만 그 깨달음은 너무나 늦게 찾아왔다. 그녀는 유리벽에 이마를 대고 통곡했지만 진우는 더 이상 그녀를 위로하지 않았다. 진우는 자리에서 일어나며 마지막 작별 인사를 건넸다. 부디 그곳에서 당신의 욕망이 얼마나 덧없는 것이었는지 배우길 바란다는 말을 남기고 그는 뒤를 돌아보지 않고 접견실을 빠져나갔다. 등 뒤에서 미연이 그의 이름을 애타게 부르는 소리가 들려왔지만 그는 걸음을 멈추지 않았다. 철문이 닫히는 둔탁한 금소금과 함께 두 사람의 인연은 영원히 단절되었다. 진우는 구치소 밖으로 나와 회색빛 하늘을 올려다보았다. 차가운 겨울바람이 그의 뺨을 스치고 지나갔지만 가슴속은 오히려 후련해지는 것을 느꼈다. 긴 악몽에서 깨어나 비로소 현실로 돌아온 기분이었다. 구치소 주차장에는 벵가드 파트너스의 임원진들이 도열해 그를 기다리고 있었다. 장 대표는 진우에게 다가와 정중히 고개를 숙이며 뉴욕행 전용기가 준비되었다고 보고했다. 진우는 고개를 끄덕이며 차에 올랐다. 이제 한국에서의 모든 일정을 마무리하고 다시 세계 금융의 중심지인 월스트리트로 복귀할 시간이었다. 차창 밖으로 스쳐 지나가는 서울의 풍경은 익숙하면서도 낯설게 느껴졌다. 이곳에서 그는 평범한 행복을 꿈꾸었지만 결국 그 꿈은 이루어지지 못했다. 하지만 그는 그 실패를 통해 더 강하고 냉철한 지도자로 거듭날 수 있었다. 그는 이제 감상에 젖어 있을 시간이 없었다. 세계 경제는 여전히 그를 필요로 하고 있었기 때문이다. 인천국제공항의 VIP 전용 출국장은 한산했다. 진우는 출국 심사를 마치고 활주로에 대기 중인 벵가드 파트너스의 전용기에 올랐다. 기내에 들어서자 승무원이 샴페인을 권했지만 그는 정중히 거절하고 탄산수를 주문했다. 그는 이제 축배보다는 맑은 정신으로 앞을 내다보는 것을 선호하게 되었다. 비행기가 이륙하고 서울의 야경이 발 아래로 멀어지자 그는 창밖을 응시하며 깊은 생각에 잠겼다. 오름그룹은 해체되었고 부패한 경영진은 처벌받았다. 정의는 실현되었지만 그 과정에서 입은 상처는 쉽게 아물지 않을 것 같았다. 하지만 그는 그 상처조차 훈장처럼
가슴에 품고 살아가기로 결심했다. 1년 후 뉴욕 맨해튼의 마천루 숲속에 위치한 벵가드 파트너스 본사 회장실. 강진우는 통유리 너머로 펼쳐진 센트럴 파크의 전경을 내려다보고 있었다. 그의 책상 위에는 월스트리트 저널이 놓여 있었고 일면에는 아시아 시장을 평정한 투자의 귀재 강진우 회장에 대한 기사가 대서특필되어 있었다. 그는 이제 금융계에서 살아있는 전설로 불리며 막강한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었다. 하지만 그의 곁에는 아무도 없었다. 그는 철저하게 혼자였고 그 고독을 즐기는 법을 터득해가고 있었다. 그는 더 이상 누군가를 위해 요리를 하지도 않았고 누군가의 전화를 기다리며 가슴 졸이지도 않았다. 비서실장이 들어와 한국에서 온 소포를 전달했다. 발신인은 알 수 없었지만 내용물은 낡은 요리책 한 권이었다. 그것은 진우가 결혼 생활 동안 즐겨보던 책이었다. 그는 책을 한 장 한 장 넘기며 씁쓸한 미소를 지었다. 책갈피 사이에는 말라비틀어진 네잎클로버 하나가 꽂혀 있었다. 그것은 미연과 연애하던 시절 그녀가 행운을 빌어주며 선물했던 것이었다. 진우는 잠시 네잎클로버를 바라보다가 책을 덮고 서랍 깊숙한 곳에 넣었다. 과거는 과거일 뿐 현재를 살아가는 그에게는 추억조차 사치였다. 그는 다시 차가운 이성을 되찾고 모니터 화면 속의 복잡한 그래프에 집중했다. 진우는 인터폰을 눌러 다음 회의 일정을 확인했다. 글로벌 경제 포럼의 기조연설이 예정되어 있다는 보고를 듣고 그는 자리에서 일어났다. 완벽하게 재단된 수트 차림의 그는 거울을 보며 매무새를 다듬었다. 거울 속의 남자는 더 이상 무능한 남편이 아니었다. 그는 세상을 움직이는 거대한 힘을 가진 권력자였고 그 누구도 넘볼 수 없는 절대적인 존재였다. 하지만 그의 눈 깊은 곳에는 지울 수 없는 쓸쓸함이 그림자처럼 드리워져 있었다. 그는 그것이 자신이 짊어져야 할 왕관의 무게임을 받아들였다. 회장실을 나서는 진우의 발걸음은 힘차고 당당했다. 복도에서 마주치는 직원들은 그를 향해 경외심 가득한 눈빛을 보내며 길을 비켜주었다. 그는 엘리베이터에 올라타며 혼잣말처럼 중얼거렸다. 인생은 결국 혼자 걷는 길이며 그 길 위에서 자신을 지킬 수 있는 것은 오직 자기 자신의 능력뿐이라고. 엘리베이터 문이 닫히고 숫자가 빠르게 올라갔다. 그는 더 높은 곳을 향해 올라가고 있었고 그곳에는 오직 그만이 볼 수 있는 새로운 세상이 기다리고 있었다. 무능한 남편의 전화 한 통으로 시작된 폭풍은 이제 완전히 잦아들었고 그는 그 폭풍 뒤에 남겨진 고요한 바다 위를 항해하는 선장이 되어 있었다.